그 다음 10번에 교육 정리 좀 할게요. 교육은 문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교육의 종류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3개죠. 원칙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직무교육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3개 전부 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 1년 이내,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대신에 그만두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되죠. 그죠? 자, 실무교육 내용이 틀리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내용은 법률 지식,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이렇습니다. 시간은 지문 하나로 나올 거야. 나오면은 주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서 바꿔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리얼이니까 기억, 년, 디귿, 리얼 4일 하면 되죠. 그죠? 하루 8시간이라 32시간 합니다. 그런데 통제 잘 따르면 마지막 날 오후 4시간 빼줘가지고 28시간에서 32시간 이내. 자, 근데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자, 나중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가 직무교육을 받죠. 여러분도 올해나 내년에 실무교육 받을 겁니까? 직무교육 받을 겁니까? 실무교육 받을 거죠. 그죠? 근데 올해 받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나 조금 있다가 등록하려다 내년에 받을 사람도 있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실무교육 한다고 통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벌 주는 내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 니은이니까 실무교육이나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 구분해야 되는 게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합니다. 연수교육의 내용은 실무교육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2년 지났으니까 바뀐 게 있겠죠. 그래서 법률 지식 대신에 법이나 제도의 개정상 나머지는 똑같아요.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연수교육 니은이니까 이틀 하면 되죠. 하루 8시간, 16시간, 4시간 빼가지고 12시간에서 16시간.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벌 줍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공개사에게 주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에 주는 거 맞죠? 그런데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시도지사가 알죠. 그래서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되는 자, 여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나 마찬가지로 그만두고 난 뒤에 1년 이내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직무교육은 직무교육의 대상자인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못하니까 법률, 지식, 중개, 실무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죠? 오로지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윤리라는 게 사자 기재를 너무 내지 마라. 그럼 이 사자 기재를 너무 내지 마라 하는 거 가지고 직무교육 기억이니까 하루 하는데 하루 종일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 잘라서 4시간만 하죠. 이것도 통제 잘 따르면 좀 빼줘야 되겠죠. 기억이니까 1시간 빼가지고 3시간에서 4시간. 자, 그 다음에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국장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국장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는데 예방교육은 국장이 실시권자에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지침 수립한다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만 있으니까 기업공개사는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교육비 내고 받아라 하면은 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예방교육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교육비가 없으니까 교육기관에서 손해보겠죠. 그래서 예방교육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국장이나 등록관청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에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직무교육의 실질권자는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시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교육의 실질권자가 나중에 등록관청에 들어왔는데 업무 위탁에서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위탁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무교육의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으로 하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리얼하고 기억하고 보면 되죠. 공인중개사 아닌 법인의 임원이 되는 자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전부 다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연수교육은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받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개사 맞죠? 공개사 아닌 자는 소속공개사 아니니까 임원이나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안 됩니다. 물론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죠.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대신에 지침 수립할 때는 예방교육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5번에 실무교육 이수하지 않은 기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의사가 부과한다. 실무교육 안 받았다고 벌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예외적인 실시권자 안 들어갑니다. 실무교육은 오로지 시도지사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등록할 때 우리 법에서 이중 등록하지 마라, 이중 소속하지 마라, 이중 사무소 두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는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공개사 중에서 소속 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기업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다. 그럼 이게 법으로 표현되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등록은 기속적이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주라. 그런데 해주지 말라는 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 요건에 구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 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의 제한에 위반될 때 일단 등록해주지 말아야 되세요. 물론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등록해주지 마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등록 신청하느냐?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물론 시장가로 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를 말한다. 어떤 구라 하더라도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도 등록관청이 들어가죠. 그죠?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등록 요건에 공인중개사가 들어갈 때는 서류만 들어가는 거 보세요.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사진, 여권용 사진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원래는 들어갔는데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들어가죠. 그죠? 물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도 원칙은 첨부하는 서류인데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때는, 즉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으면은 안 들어갑니다. 물론 결격사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공무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안 들어갑니다. 외국인도 공개사 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외국인의 신상 명세를 우리나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을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냈느냐면은 외국인인 공개사를 고용인으로 고용 신고할 때 외국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안 한다. 자격은 외국인이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딴 거죠. 시도에서 확인하면 되죠. 외국인이라도 자격증을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이것만 보면 되죠. 자,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꼭 자기 거 아니어도 되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돈 안 주고 빌린 것을 사용대차라죠.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한다.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 축제할 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신고하는 것도 있고 허가받는 것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 하면 생각나는 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뭐 전시회장, 전람회장, 산사태 났다 급히 이주시키는 가설 건축물,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전부 다 신고하면 돼요. 대신에 가설 건축물 매일 볼 수 있지만 생각 안 나는 게 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가면은 담배 팔고 토건 팔고 하는 가설 건축물 있죠. 도로 위에 가설 건축물, 도시계획 시설 부지 위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신고 대상이든 허가 대상이든 물론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죠. 그러면은 중개사무소가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고 3년마다 나가야 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습니다. 원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지만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알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을 중개사무소로 확보했을 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이 확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잘 나오는 거 아니고 법인의 등록 요건은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고요. 법인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문제다 이래 보세요. 첫 번째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주죠. 그죠? 한 번도 틀리게는 안 나왔는데 5천만 원 이상이에요. 2억 원하고 법인하고 관련되는 거 있죠. 보증 설정하는 건 2억 원이죠. 그거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즉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고 하나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들어가면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표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무조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임원하고 똑같다 그랬죠. 한 명 회사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요 3분의 1 숫자 중요한데 요게 주로 틀리게 났어요. 대표자를 포함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임원이 총 5명이라 적어도 몇 명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한 명 중에 5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 한 명 빼고 4명의 3분의 1이면 2명이죠. 합해서 3명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사실사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사진 대표자 사진 들어가면 되고 중요한 것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입니다. 요거 실무교육 전원하고 요거 3분의 1하고 구분하시고, 여기에는 대표자 제외한다, 여기는 절대 대표자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아직 확보 안 했죠. 등록 안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무소 면적 균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그럼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죠. 절대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할 때 처리 기간은 7일이죠. 매수인증 대리에서는 2배로 뛰어가지고 14일로 들어갑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중 중개업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가로 열고 소속 공개사를 포함한다.
소속 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개업 공개사 되면은 이중 소속이죠. 소속 공개사를 제외합니다. 자, 보증 설정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보증은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니까 보증 설정 안 했다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말이 될 수가 없죠. 자, 중개업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구청장 가로 열고 자치구를 말한다. 이래 됐어요. 물론 자치구청장도 등록 과정 맞죠. 그러면은 포항시 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간다. 등록 과정은 누굽니까? 남구청장이죠. 그 남구청장은 자치구청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구를 말한다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4번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공문이 확인할 수 있죠. 공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5번에 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임대차 등의 방법에서 중개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임대차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들어가면 되죠. 건축물 대장은 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있죠.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다. 맞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1번 법인의 설립 목적에 중개업과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매업은 법인의 겸업 업무에 안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징이죠. 그죠? 14조에서 규정된 거 말고 들어갔으니까 등록을 안 해줍니다. 이번에 법인의 대표자는 공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반수가 공인중개사다. 자, 3분의 1 이상은 공개사여야 된다. 그러면은 반수라는 말은 3분의 1 이상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대표자는 공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반수가 공개사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다. 그죠? 대신에 반수가 공인중개사일 것 하면은 틀리죠. 이번에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임원이 실무교육을 1년 이내에 받았다. 실무교육은 전원이죠. 대표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포함해야 돼요. 4번에 다른 기업공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 사용합니까? 아직까지 확보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했죠. 안 되고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지만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춘 모두 충족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증 설정 안 했다. 등록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증 설정 안 한 거는 등록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자, 협회에 통보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협회에 통보하는 게 첫 글자라면은 행휴, 이등분고 이랬죠. 골치 아프면 외우지 마세요. 행하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했을 때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등록관청이 통보합니다. 등록관청이 통보한다. 등록관청이 한 행정처분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시도의사가 주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정지 주고 등록관청이 안 알려줍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통보하는 행정처분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생각하시고. 그럼 등록 취소되었다. 기업공개사 한 명 없어졌죠. 업무 정지 받았다. 잠시 없어졌죠.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잠시 없어졌거나 새로 생겼죠. 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다. 한 명 새로 생겼죠. 등록증 교부했다. 한 명 새로 생겼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다. 한 명 새로 생겼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받았다. 한 명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죠. 그러면은 협회 통보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 요거 통보하는 거죠. 통보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7일인데 끈끈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끈끈이 하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통보를 해요.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세 개인데 폐업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죄로 처벌받죠. 그죠? 자, 그다음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어요.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등록이 취소되는데 등록이 취소된다.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은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고 나서 중개업했다. 무등록자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등록 취소받을 사유가 발생했다. 등록 취소 주는데 이럴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등록 취소 받기 전에는 절대 무등록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설명했는데 중간에 끊기가 곤란하니까 이것도 봐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 말고 어떤 내용을 보느냐면은 우리 종별 변경입니다. 자, 종별 변경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다른 말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이다.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도 기업공개사였죠. 그럼 맨 처음에 서류가 들어간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원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규 등록하면 등록증 내주겠죠. 자기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종별 변경 핵심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분해야 되는 게 등록증 재교부하는 게 있어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기재사항 변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구 공개사 사무소 있는 것을 세대구 공개사 사무소로 바꿉니다. 기재사항 변경이죠. 두 번째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종별 변경하고 여기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돼요.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려 한다. 단서조항이 있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합니다. 요거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자기가 쓰는 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은 등록증만 새로 달라는 거예요. 등록번호가 처음부터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신규 등록이에요. 등록번호를 자기 걸 그대로 쓸 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공개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세대구 공개사 사무소로 바꿉니다. 등록번호 새로 받아야 됩니까? 그 등록번호 그대로 쓰면 됩니까? 그대로 쓰면 되니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록증 재교부했어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통보하는 상이다 아니다. 통보하는 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한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죠. 2번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때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격은 시도자가 주는 거죠. 등록관청은 모르죠. 그죠? 등록관청이 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통보합니다. 자격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3번 기업공개사는 실무교육서류 확인증 원본을 사무소 잘 본 데 게시해야 된다. 그럼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총 4개가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보증 설정 서류 보수율표. 물론 이거 말고 나오는 거는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원본도 포함한다. 주로 틀리게 나오면은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여기 주로 틀리게 나왔어요. 또 틀리게 나온, 2번 틀리게 나온 게 사업자 등록증.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교육 게시해야 된다 틀렸고. 4번에 특수법인은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특수법인이라 하는데 시험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법인의 등록 요건 요거 있죠. 특수법인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이다. 분사무소도 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들어갈 때는 원래는 내가 법인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했어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 첨부했는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죠.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공무원 맞죠.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특수법인은 이 법인의 등록 요건을 구비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특수법인은 대표자 공제사여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도 되죠. 대표자도 공제사 아니어도 되는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제사여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특수법인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은 법인의 등록 요건이죠.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특수법인은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그래서 업무지역이 규정된 것은 중개인밖에 없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죠, 그죠? 대신에 사무소 이전은 전국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뿐만이 아니고 특수법인, 법인의 분사무소도 업무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제한을 안 한다, 전국으로 합니다. 5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뢰에서 농지에 대해서 매매의 중개만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별도로 받으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에요. 그럼 특수법인은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죠. 보증은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오로지 조합원에 한해서, 다른 중개대상은 못하고 오로지 농지에 한해서 거기에는 매매만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나머지는 1억 원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자, 1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문서로 등록을 통지를 해야 된다. 7일 맞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개사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물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요 질문은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이거 같이 보세요. 기업공개사 휴업을 했어요. 자, 휴업하면은 중개업무 안 하죠, 그죠? 이양 안 하는 거 폐업하자.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중에 등록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 벌써 등록해주지 말한 거 4개밖에 없죠. 아까 했죠, 그죠? 휴업 기간 중에 폐업했다고 등록해주지 말한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오는 게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못하죠. 이양 못하는 거 폐업하자. 폐업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만약에 업무 정지받고 폐업했다. 그 기간 중에 등록할 수 있으면은 업무 정지받으면 전부 다 폐업하고 새로 등록하겠죠.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은 업무 정지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당하죠. 결격사에 당하니까 등록할 수 없다고 그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에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맞고. 3번에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후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무등록 기업공개사로 처벌받게 된다. 아까 이 부분이에요. 요거. 자,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되죠. 그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해야 무등록자죠. 그런데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지금 등록 취소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 등록 효력은 그대로 있죠. 무등록자가 아니고 기업공개사입니다. 이거는 처벌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4번에 등록관청은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절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5번에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요건은 아니다. 보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보증은 요건 아니다 그죠? 요 질문은 쉽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걸 어렵게 내면은 구체적인 숫자가 너무 더 어려워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된다? 2억 원 이상 아니죠.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등록하기 위해서 이 말이나 똑같죠.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그래서 보증 설정하는 것은 등록의 요건은 아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15번에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럼 기재사항 변경하면은 등록번호 그대로 쓰면 됩니까? 등록번호가 새로 나와야 됩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거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종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를 종별 변경하고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한다. 이것도 종별 변경은 맞죠. 그런데 이거는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거지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번에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나오면 그냥 중개인이라 생각하세요.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며 당연히 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우리 사무소 이전에서 어떤 기업공개사는 어디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죠. 제한을 안 하니까 중개인이라도 사무소 이전은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소속 공개사가 다른 기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가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등록은 취소된다. 자, 소속 공개사가 다른 기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가 됐다는 말은 이중 소속이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전부 다 1년에 1천 맞죠? 그런데 소속 공개사는 등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등록 취소는 안 되죠. 그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가 자격 취소에서는 핵심이 3개예요. 첫 번째는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 부양, 나중에 별도로 할 건데 자격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첫 번째 핵심. 두 번째가 정직할 때 징역형인데 반드시 이 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법에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이고, 자, 세 번째 핵심이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되면 등록 취소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죠.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등록 절대 취소.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업무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지 기간 중에 업무는 취소죠. 이거는 자격 취소에 다시요. 기업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절대 취소. 소속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고 소속 공개사는 등록 취소될 수가 없죠. 이건 자격 정지예요. 5번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는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6개월 업무 정지를 주고 1년에 2번 위반하면은 취소 주겠다는 거예요. 상대 취소 사유는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 사무소는 원래 상대 취소인데 업무 정지 받을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자, 중개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간판 철거하는 것, 표시 광고하는 것, 요거 요 안에서 두 문제는 나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물론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요 말이나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기업공개사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옥외 광고물 한마디로 간판이에요. 기업공개사의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 물론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 성명 표기하는데 핵심은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다.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요것만 들어가면 되죠. 사무소 명칭에 꼭 성명이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마디로 하면은 중개사무소 간판 규정을 위반했죠. 교육공개사니까 등록관청 소관이죠. 요거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게 교육공개사 끄니까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이다. 여기는 절대 국장이나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돼요. 또 하나가 원래 교육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갔든지 제일 밑에 내려갔으면 빼고 했을 건데 중간에 들어가서 빼기가 곤란하니까 전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콕 찍어서 두 번 나왔는데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시를 썼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게 간판을 스스로 철거해야 되는,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하면 철거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다는 말은 사무소 이전했죠. 이전 전에 사무소 중개업 안 하죠. 철거해야 돼요.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등록 취소되었다. 중개업 못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철거하는 거 요거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업무 정지 받았다. 나중에 중개업 하죠. 휴업했다. 나중에 하죠. 근데 나중에 할 건데 돈 들여서 철거하고 돈 들여서 설치한다. 말이 안 맞죠. 그죠? 업무 정지나 휴업은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폐업을 했어요. 장사 안 되는데 폐업하죠. 장사 안 되면 폐업합니까? 탈탈 털어먹고 난 뒤에 폐업합니까? 조금 전에 되겠지 수요가 탈탈 털어먹고 난 뒤에 폐업하죠. 그럼 폐업할 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없죠. 돈 없는데 얼마 이내에 돈 들어가고 철거해라. 이 말이 안 되죠.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체 없이 철거 안 했다고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만 예를 들면 폐업했어요. 교육공개사 아니죠.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등록관청 소관이 아닌데 등록관청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대신에 철거 안 하면은 누군가는 행정 대집행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철거 안 하면은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요 규정은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적어도 공유계사 법에서 과태료는 자기 소관청에 써줍니다. 그러면은 폐업을 했다. 교육공개사 아니죠. 소관청이 없죠. 요거 위반했다고 과태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같이 보세요. 자, 표시 광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는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물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 표시 광고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소재지, 면적, 가격 등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표시 광고하는 거하고 요거 옥외 광고물에 적는 거하고 구분하세요. 등록번호 기재해야 된다 아니죠. 성명을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옥외 광고물의 성명, 표시 광고할 내용하고 두 개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은 방금 했던 거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 1천,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부당한 표시 광고하지 마라.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지 마라. 과장 광고하지 마라.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하지 마라.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두 개 중에 구분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금지 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교란 행위가 전부 다 3년 3천이죠. 1년에 1천짜리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교란 행위 안 들어갑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교란 행위 안 들어가죠. 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모니터링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안 하면은 자, 우리 법에서 주는 벌이 행정처분이 있죠. 국장이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법에서는 지정 취소밖에 없죠. 형벌은 국장이 못 주죠. 국장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과태료죠. 그죠? 국장이 주는 과태료 얼마야?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모니터링 구분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모니터링은 국장이 하는데 위탁을 합니다. 위탁 기간에는 한국부동산원은 안 들어간다. 모니터링의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그럼 분기별로 한 거는 끝나고 30일 이내 국장이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더 중요하죠. 더 빨리 제출해야 된다. 끝나고 15일 이내. 자, 국장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 제출받은 국장이 시도유사나 등록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시도유사나 등록가청은 국장에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에게 제출하죠. 10일 이내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게 나중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는 국장이 신고센터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기관 부동산원에서 바로 시도유사나 등록가청에 조사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시도유사나 등록가청은 신고센터에 제출하죠. 신고센터에서 국장에게 다시 제출한다. 처음에 시도유사나 등록가청에 하는 거 10일 이내. 국장에 가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두 개 구분하시고. 자, 16번에 볼게요.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죠?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빼기가 곤란하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이죠.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본 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본 사무소 책임자 생명을 표기해야 된다. 본 사무소 책임자 생명을 기재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들어가죠.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 사실사자에서 사진 대신에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 안 합니다. 등록증에는 본사무소와 관련되는 게 전혀 기재가 안 돼요. 본사무소하고 등록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사무소 책임자는 등록증에 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사무소 책임자 이름은 등록증에 기재가 되는 게 아니고 신고 확인서에, 그러니까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본사무소 책임자 생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4번에 기업공개사가 폐업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폐업을 하면 기업공개사 아니죠. 등록가청 소관이 아니죠. 소관청이 없으니까 이거는 과태료 사유가 아니고 등록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래 놓죠. 5번에 기업공개사 폐업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등록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행정 대집행할 수 있지 등록가청 소관이 아니니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고용인 또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데, 자, 고용인이 되기 위해서 소속 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중개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용신고할 때 교육받은 확인서 첨부를 안 합니다. 소속 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첨부 안 한다. 그럼 두 개다가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첨부하는 서류가 없다는 말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하는데 거꾸로 보세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원칙 그대로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신고는 절대 고용 후 10일 이내 하는 거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고용관계 종료신고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으니까 협회 통보하는 거 맞죠? 그럼 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나오는 거 없어요. 나오는 게 없으면은 업무정지에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정지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이 잘못할 행위를 했다면은 고용인에게도 벌을 주지만 기업공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어린이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기업공개사 책임을 지죠.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 기업공개사는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도 자기가 한 거로 보니까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그러면 의뢰인은 고용인이나 기업공개사에게 선택적으로 또는 연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데, 부진정 연대 책임하에서 기업공개사 물어주면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은 기업공개사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고용인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고용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결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 고용인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습니다. 기업공개사에도 벌을 주겠죠. 그런데 기업공개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 받습니다. 기업공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징역은 안 받죠. 그죠? 동일한 벌금 아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 받아요. 그러면은 이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는데 과태료는 양벌 규정 아닙니다. 이것도 이 법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사가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결격사에 해당하죠.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았다. 이것은 결격사회로 안 봅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줍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고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즉 주의나 감독을 잘했다면은 벌금마저도 안 주겠다. 또 봐야 되는 게 고용인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구상권 청구할 수 있죠. 고용인 때문에 벌금 냈죠. 벌금은 구상권 청구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됐다. 그러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가 받죠. 소속 공개사라면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중개보조는 등록도 안 했죠. 자격증도 없죠.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받을 내용은 없다. 또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기업공개사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고용인이 길거리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업공개사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만 기업공개사 책임을 진다. 또 하나가 고용인이 잘못하면 기업공개사 연대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고용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17번에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중개보조를 고용한 때 고용인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과정에 신고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고용일 뒤에 업무정지는 맞죠?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빤하게 아는 건데도 지문을 중개사법에서 지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몰라서 틀리는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몰라 틀린 거는 별로 없어요. 누가 점수를 많이 받느냐면은 누가 더 꼼꼼하게 보고 누가 더 찬찬히 보느냐, 이게 점수 받는 지름길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그 중개사법 하나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맞았대요. 다 그러겠죠. 그런데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시험지에는 3번을 쳤는데 답지에는 2번을 쳤어요. 3번 친 거 가져왔어요. 100점입니다. 중개사법 시험 치고 다 치고 나니까 75분 걸리더라고요. 공법 걱정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공법은 시간 안 걸립니다. 왜 중개사법을 빨리 푸느냐 하면은 어려운 공법의 시간을 많이 두고 하려고 하는데 공법은 알면은 알고 모르면 모릅니다. 그렇죠? 공법 모르는 걸 고민해가지고 고쳤다. 맞는 거 고칩니까? 틀린 거 고칩니까? 맞는 거네. 공법은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공법 때문에 중개사법을 빨리 치려는데 그것 때문에 20개 안에 10개, 20개가 잘잘 내려가요. 중개사법은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중개사법 75분 걸리고 하나 틀리는데 공법 75점 받아대요. 중개사법 꼼꼼히 천천히 보시는 게 시험 치고 난 뒤에 빨리 치고 난 뒤에 할 게 없어요. 고민하다가 나오고 나면 이거 아는 건데 왜 틀리느냐? 땅을 치고 통곡해봤자 아무 필요 없죠. 시험 칠 때 천천히 꼼꼼하게 보세요. 이번에 소속 공개사가 중개물을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속 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이에는 기업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그죠?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 말고는 서명 날인은 문제 핵심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한 법률에 서명 날인 놈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인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그것도 거래 당사자는 빼고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및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소속공개사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소속공개사가 작성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런데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3번에 기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어린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도 기업공개사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
이건 말이 안 맞죠. 엄마하고 애하고 가다가 애가 잘못하면은 엄마가 관리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뭐라는 거 맞죠? 엄마가 잘못했다고 애 보고 엄마 관리를 왜 그래 하느냐, 애 뭐라진 안 하죠. 그죠? 고용인 때문에 교육공개사 책임을 지지만 교육공개사 때문에 고용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죠. 4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교육공개사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벌금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틀리죠. 그죠?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받은 것은 결격사회로 안 본다 그랬어요. 5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의 행위에 기업공개사가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건 아니죠. 주의나 감독을 잘했다면 벌금을 안 준다 그랬어요. 주의나 감독을 잘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요. 18번에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형벌이 대상이 된 경우 고용인의 행위에 기업공개사가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기업공개사가 벌금을 과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그래도 벌금 준다라고 틀리게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기업공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행거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만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것은 구상권 청구가 안 됩니다. 고용인은 모든 행위를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업무상 행위만 기업공개사 책임을 집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공개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행거로 보죠. 그죠? 의뢰인은 고용인에게 물어달라고 해도 되고 안 물어주면 기업공개사 물어달라고 해도 되고 처음부터 기업공개사 물어달라고 해도 돼요. 처음부터 연대서 물어달라고 해도 된다. 5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과태료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우리 법에서 고용인에게는 원래 과태료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과태료 규정 주는 규정이 없으니까 과태료 양벌 규정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고용인에게 주는 과태료 딱 하나 있어요. 중개보조원에게는 없습니다. 소속 공개사가 연수교육 안 받았다. 요거 과태료 요거밖에 없어요.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아닙니다. 자, 19번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